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태풍이 소멸을 했습니다. 소멸을 했는데도 많은 비구름을 남기고 갔다고 하죠. 폭우가 쏟아졌는데 다들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는 했는데 이게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습도만 올리면서 이 찜통더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더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인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보폭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고 상해종합지수고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왜 그런고 함께 살펴보니까 FOMC 의사록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도 미국에서 지금 하루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확인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큰 보폭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0.3%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상해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0.3%가량 아주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추가 관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좀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단 큰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 채권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보폭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일단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1% 큰 방향성 없이 역시나 흘러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큰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내주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막판에 조금은 올려주면서 2,700선은 지켜냈습니다. 2,701선까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779포인트, 0.9%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을 함께 살펴보니까요. 오늘 환율이 그래도 1,336원 60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율이 소폭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빠진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외국인이 사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아주 소폭입니다. 300억 원가량 매수를 해줬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꽤나 많은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 게요. 선물 시장 사실 오늘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5조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3,277억 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오늘 많이 매도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3%가량 밀리면서 19만 2,600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기관도 한 7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는 걸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을지 좀 궁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6%가량 올라줬고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도 오랜만에 좀 2차 전지 셀업체들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또 이 종목 봐야겠죠. 유한양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다. 잘 될 거다. 렉라자가 미국 FDA를 결국엔 통과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오를까 싶었는데 제로 소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정말 제로 소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10%가량 급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반면에 이 유한양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크기는 했는데 22% 급등하면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한양에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HLB고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총상위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줬고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코너에서 전반적인 바이오주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주 좀 볼까요? 건설주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건설주들은 특히나 주택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4분기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증권사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6%대, 대우건설, DL리렌시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의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주들이 좀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꿈틀하는 항공주 주가도 비상할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S&C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저는 항공주 그 차트를 진짜 오랜만에 네. 열어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열어봤다라는 이유는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다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항공주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 거지. 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항공주 굉장히 오랜만에 눈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 나눴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와중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항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가격대, 매력적인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전략을 짜보자 해서 항공주를 오늘 좀 들고 와봤습니다. 항공주가 사실 뭐 바닥을 이제는 뭐 찍은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올라가기는 간다는 건데 저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앵커님 말씀이 지금 느리게 올라가기는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바닥이다 뭐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지만 그게 정말 바닥이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벙커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항공 우리가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항공과 그 여행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최근에 그 여행객 증가가 늘어나고 해외 유입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지금 뭐 그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또 수혜를 받으면서 항공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에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게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확신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지금 위치가 너무나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정말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 이외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지금 장에서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큰 재료, 어떤 뭐 이슈가
있지 않으면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 탄력성이 덜하기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급등락이 심한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챙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 항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오늘 3%대 상승하고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다가 이제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LCC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대장 대한항공이 지금 뭐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엔화가 정말 약세에 있었을 때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보니까 900원 초반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전에 비하면 사실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은 거거든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화 강세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엔화도 조금 올라가고 일본에 대한 그런 뭐 여행에 대한 취소가 나왔던 부분은 일본의 뭐 태풍이나 뭐 지진 같은 그런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TMF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객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곧 있으면 지금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 연휴죠. 최장 9일에 그 추석 연휴가 있고 또 생각해 보면 10월 달에도 개천절과 한글날을 껴서 또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연말까지 해서 이제 뭐 2, 4분기에 대한 그런 비수기에 대한 우리가 실망감이 더 좀 호실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3분기에 반영이 되고 이걸 3분기 말에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반기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건 거예요. HBM도 잘 가. 뭐 전력기기도 잘 간대. 조선주 좋대. 이렇게 사야 할 다른 섹터들도 있는데 굳이 항공주를? 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왜 오늘 좀 항공주를 선택을 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주가의 상승 이게 그 국장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장이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실적 사실은 뭐 아무리 주가가 선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적과 주가는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이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선행도 정말 너무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급등락을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그 투자 심리에 따라서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잘 가는 종목들이 지금 세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 그것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정말 지하 벙커가 없길 바라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항공 그 전체적으로 좀 경쟁력의 강화까지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항공주 탄력적으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중장기적 포트를 좀 가져가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흔들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사실 우리가 다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꾸준하게 실적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는 섹터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항공주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항공주가 많이 흔들렸던 게 코로나 이후에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을 한다, 안 된다, 유럽에서 반대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미국의 승인
정도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그 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뭐 회복을 하고 감자도 진행을 하고 정말 주주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우리나라 메이저 항공사라고 하면 이 둘을 뽑아볼 수 있는데 이 두 항공사가 합쳐지게 되면 정말 메가급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서 이 다른 곳에서 이제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 자국의 그런 항공사에게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항공은요 정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항공 서비스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한 부분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부분들 대한항공이 가장 노선을 많이 취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시아나까지 같이 합세를 한다면 사실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먼저 사들이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운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대한항공으로 흡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 대장이 따라가면은 이제 뒤에 LCC 부분에 있어서도 좀 LCC도 이제는 좀 장거리 노선에 많이 투입이 되고 큰 항공기들이 들어오면서 거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항공에 대한 경쟁력은 정말 뭐 그 어느 누가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돼서 좀 이제는 빵 터지는 그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할 수 있다, 좀 빵 터진다라는 네. 표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요 며칠간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 잘 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었던 건 LCC 쪽이었던 네. 것 같아요. LCC랑 대형 항공주를 나누어서 봐야 할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본인의 그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대형을 갈 건지 LCC를 갈 건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형주는 이 주식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만큼 또 주식수가 많다는 건 물량 소화가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힘들다. 나는 꾸준하게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LCC에서 조금은 장거리의 그런 운항도 취항 노선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의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LCC의 그런 실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좀 작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보통 LCC 항공사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 조금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조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LCC 항공사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진에어랑 제주항공도 사실 많이 흘러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지 않았던 항공주여서 더 좀 바닥 구간까지 찍고 이제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내 성향을 파악을 하신 후에 대형을 갈 건지 LCC를 갈 건지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투자 성향인 거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항공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해진 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여객이랑 화물이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봐야 해요? 우선은 사실은 여객 수요도 늘어나고 또 화물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양쪽 부분이 좀 안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화물도 사실은 이제 국제 그런 운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 쪽에 여객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여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가고 화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늘어나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화물에 대해서 더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만큼 항공사에서 더 많은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은 인건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물은 그
최소의 인원만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인원들만 좀 인건비 부분에서도 봤을 때 들어가고 또 국제 그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좀 화물 쪽의 실적이 조금 더 방긋 주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은 사실 국제 정세랑 엮어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제 정세가 안 좋으면 화물 양도 줄어들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요? 우선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터주를 살 때 아티스트의 그런 리스크. 리스크를 가져가듯이 사실 내가 어떤 그런 종목군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요즘 아시다시피 뭐 쿠팡도 로켓 배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 뭐 로켓 직구나 뭐 굉장히 많은 그 웹사이트에서 뭐 그 쇼핑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그래도 이전보다 화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늘어나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가 또 이 달러 인덱스 묶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달러 약세 수혜주라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건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환율이 그저께인가요? 20원 가량 빠지면서 네. 종목들이 움직였던 게 수출주, 내수주 나눠서 네.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움직였던 게 뭐 금융주, 또 식품주, 네. 식품주 내에서도 수출이냐 내수냐 뭐 음. 게임주 내에서도 해외 매출이나 국내 매출이냐 하면서 나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달러 약세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은 달러도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제가 계속 지난 폭락장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좀 방향성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빅 이벤트도 있고 9월에 FOMC도 있고 정말 하반기에 많은 이벤트들이 지금 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환율도 지금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지만 이 방향성이 계속 약세로 간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뭐 계속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뭐 환율이 이제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이 수혜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뭐 식품주나 금융주, 뭐 항공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럼 저는 항공과 더불어서 식품주가 사실 이제 내수 시장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K푸드에 대해서 식품주가 완전히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도 뭐 최근에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만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호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와 그런 전망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매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환율 수혜, 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식품까지 조금 연장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 또 그만큼 내가 비중을 조절한다면 또 수익도 한꺼번에 좀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비비고 만두 먹으면서 맛있어요. 네, 그런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식품주 내에서 좀 퀀텀 점프를 하려면 수출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항공주도 사실 식품주처럼 실적이 잘 찍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급변하는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안정성도 챙겨가자 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항공의 대장이죠. 대한항공 들고 왔습니다. 자, 어떤 좀 탄력 있는 걸 할까 좀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가자라고 해서 대한항공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큰 아이는 다르죠. 큰 종목을 큰 기업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지금 연속적으로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전 고점까지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주도 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퍼 같은 경우도 뭐 퍼가 4에서 5배 정도 지금 5, 6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대한항공 지금 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부근까지 해서 24,000원까지 좀 의견 드려보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까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보니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하루하루 볼 만한 종목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8거래일 상승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에머리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장에서도 이런 재료들 영향 받아가면서 전일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로 불리는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에머리지 같은 경우는 이 상승세 유지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대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소마젠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 국립보건원에 이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규모로 살펴보면은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10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해 소마젠 이 매출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 31%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대감 작용하면서 오늘 매수세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화성밸브 올라왔습니다. 동해가스전 관련주들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전일 좀 살펴보면은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죠.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나왔었던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상승폭 줄이면서 전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화성밸브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8월 말에 관련한 일정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살펴보면 알티캐스트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 테마들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모습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를 좀 시작으로 해서 전일장에는 액침 냉각, 또 배터리 비파괴 검사 같은 키워드들까지 테마로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알티캐스트, 이 전기차 과충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들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TTS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장바구니 일정에서 정리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간만에 신규 상장주 첫날 이 따따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300%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 급등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오늘 HLB 올라와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이 폐암 치료제 렉라자 FDA 허가 영향을 좀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HLB를 좀 보자면은 간암 치료제 리보세란이 당초에 유한양행보다 먼저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이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 받으면서 한 차례 지연이 됐던 모습인데요. 이 소식들 그리고 또 이 유한양행 소식들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매도세가 나왔고요. 9%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오스코텍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유한양행 소식들 영향 받아갔는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 이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세론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같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10%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DXM VX 올라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쉬어갔지만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3%대 급등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비만 치료 약물 3년 동안 장기 투약할 때는 이 당뇨병 94%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일라이릴리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장 초반에는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이내 상승폭 줄여 나가면서 하락으로 전환했던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주목받았던 블루엠텍이나 SLS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DXM VX가 가장 큰 매도세가 나왔고요. 1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휴마시스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 주가 상승 너무 과열이 됐다라는 평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시젠부터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16%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이 되면서 이 영향도 받아갔던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셀리드 올라왔습니다. 셀리드 역시나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 차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요. 오늘 거래 재개했지만 급락 흐름 이어지면서 하락폭 굉장히 컸던 모습입니다. 28%대까지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 우리의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급락 이후에 V자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올라오는데도 명분을 붙이기가 참 애매한 시장입니다. 과연 이 V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EPS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제조업 경기고요.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먼저 제조업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이익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미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줄게 되면 코스피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회색 선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고 파란색이 한국의 수출 지표입니다. 함께 따라가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가 아니면 좋은가 함께 지표로 살펴보시면요. 써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징후는 없다. 대출 태도도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공포라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표를 까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확인할 건 환율일 것 같습니다. 환율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형성한 박스권 바닥을 계속해서 테스트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달러와 약세는 경기가 안 좋아서 달러와 약세가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달러와 안정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기에 또 실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2분기 굉장히 우리 시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원화 환산 수출보다 컨센서스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석을 한 건데요. 3분기에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려면 환율이 1350원 선은 좀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환율이 1336원 선이었는데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셔야 3분기 실적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대부분의 시총을 IT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드디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컨센서스에 대한 어레인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EPS 표준화 서프라이즈 지수를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 매출액이 300억 달러, EPS가 0.66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전 분기의 서프라이즈 표준화 지수를 상회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300억 달러와 0.66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을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달성을 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IT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외에 이번 주에 체크해야 할 일정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바마가 마지막 연설자로 나섰다라는 뉴스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해리스의 새로운 비전이 어떤 것이 나올지, 트럼프와의 접점을 더 좁힐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과연 금통위에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FOMC 의사록이 22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되죠.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잭슨홀 미팅도 이제 주말까지 끼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발언에 따라서 금리라든지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참 바쁩니다. 확인해야 할 뉴스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 대금 순으로 보니까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네. 삼성 SDI라든지 아까 보니까 2차 전지 셀업체들 대부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오늘 2차 전지의 상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안정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키워드가 붙었다 하면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하나 잡혀 있는데요. 독일에서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그런 일정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사실 이제 삼성 SDI라든지 이제 말씀하셨던 셀업체 3사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약간 쌍바닥을 찍는 위치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줬단 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저점단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추세 반전 혹시 아니면 또 하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면 업황은 워낙 바닥론이 이제 팽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라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늘은 셀업체가 움직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일정까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눈에 띄는 게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3%가량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펄어비스가 게임 신작 불구사막을 공개하고 이틀 연속으로 빠졌는데 펄어비스 어떻게 보세요? 게임스컴 네, 이제 시작이 됐죠. 독일에서 네. 열리는 부분에서의 이제 좀 호재가 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검은 사막 도사각성인가? 네. 사실 저 이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이제 좀 패키지라든지 신작을 내놓거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어떤 게임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게이머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넥슨 게임즈도 한 차례 좀 시세를 뽑아줬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우상향 흐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펄어비스도 5월부터 해서 추세는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금리 인하 수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게임 섹터 역시 성장주 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스컴이 시작이 되면서 과연 또 이게 유저들이 해보고 실시간 또 반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이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순으로 보니까 대원전선 올라와 있고요. 재룡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런 땡땡 전선이라고 하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시장이 이제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빠르게 올라온 게 뭐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라면 헬스케어 쪽이라고 한다라면 기존에 뭔가 우리 이 실적이 좋다라고 했던 섹터들 내에서 조금 아쉬운 반등을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면 거의 지지부진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KB증권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도 나왔고 2028년도, 9년도까지의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뭐 사실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된 건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고 탄탄한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쪽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춘다라면 최근에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뭐 세명전기라든지 지금 시간외에서 좀 강한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의 어떤 단기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되고 이제 상승으로 한번 이렇게 거래가 터지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던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최전선에는 아무래도 오늘 HD 현대일렉이 시세를 좀 괜찮게 내줬던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실적 좋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올라간 게 좀 시원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진짜 저 이 종목도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덱스터가 지금 네네. 올라와 있습니다. 신저가 찍고 오늘 16%대 급등을 보였고 네. 현재는 3%가량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제 입에서 덱스터라는 이름이 나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VR 관련된 뭐 종목이기도 하고 CG 관련해서 뭐 정말 좀 대작이 하나 네.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어저께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본다라면 국내에서 어떤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CG라든지 그래픽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 가성비로 덱스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아직은 사실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우하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241선 위로 이렇게 좀 안착하는 흐름,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도 좀 늦진 않을 것 같다. 지금부터 거래 터졌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사실 신저가 찍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했으니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성첨단 소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4위에 오성첨단 소재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뭐 기사는 많이 나고 있는데 정확한 정책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약간 이상한 정책들이 나왔죠. 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책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값을 캡을 씌우겠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지지율의 급반전이 일어났어요. 해리스보다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 5% 정도 앞서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뭐 오성첨단 소재라든지 우리바이오라든지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 뭐 트럼프 쪽은 재건 관련 쪽이 되겠죠. 두 섹터 다 이제 좀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늘 마지막까지 불을 뿜는 그런 흐름들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이 해리스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에 따른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네. 향후 또 뭐 지지율 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유효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뭔가 묻어놓고
놓고 우리가 이제 대선 때까지 보자 하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11월까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이 종목 제가 얘기 안 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았어요. 이 섹터 가져오신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이제 오늘 유황양행 이제 렉나자가 어제 발표됐죠. 네. 원래 예정일이 오늘이긴 합니다. 원래 이미 우선 심사 결과가 2월 한 22일쯤에 나왔었고,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조기 한 2달 정도 빠르게 이제 승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6월쯤이면 이제 렉나자도 좀 승인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기일을 다 채우고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이 물론 대략 한 8억 달러에서 대략 한 이제 15억 달러 이상 사이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물론 이 시장 자체로는 타그리소가 먼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물론 시장에서는 셀론이라 좀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얀센이 이제 글로벌 판권을 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얀센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폐암 치료 시장에서 타그리소 대비 좀 우수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스코에서 아비반타마 SC나 레저티닙 관련된 이제 병용요법이 워낙 생존율이나 유효성 데이터가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 승부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로열티 수치의 이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일중 흐름 보시면 다들 아셨겠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바이오의 반응은 또 이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도 그렇고 오늘 바이오주들 사실 힘을 쓰지는 못했거든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오늘 빠진 걸 그냥 긍정적으로만 봐야 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순환 매수가 있는데 특히나 주목받았던 게 CDMO 쪽이었습니다.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시도 아까 앵커님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ST팜이 사실 저는 이게 오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반사수혜를 뭐 단순하게 우리가만 다 가져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있고 미국에 있는 CDMO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원료 의약품 쪽, 특히나 이제 저분자 관련된 합성 화학 의약품 쪽 관련해서 글로벌 한 수조 달러에 대한 이제 매출을 벌고 있는 회사가 한국의 ST팜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쯤이면 ST팜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전환 채권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보이고 있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1~2%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그리고 CDMO 업체들이 오늘 특히나 유황양행이
세론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다 땡겨가지 않았을까. 물론 2분기 때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바이낸스도 이제 6월달에 FDA 실사가 마무리됐고 아마 11월이나 12월쯤이면 FDA 그 실사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적도 이제 바이낸스는 셀트리온 쪽에 그 관련된 CDMO 사업들을 이제 매출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T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나 바이낸스 결국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물론 바이오시밀도 있겠지만은 CDMO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주여도 아무리 파이프라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두가 말해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따라가기는 맞아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목표가가 얼마니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 얘기해보고 싶은 게 저 알테오젠이거든요.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엄청 동의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산터즈 뭐 신규 계약 건수 나온 거에 대해서도 이미 엄민용 애널이 충분히 리포트에 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분기 이제 머크 실적 나왔을 때 키트루다 관련 매출이 예상치보다 계속 꾸준히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게 2분기가 물론 2028년까지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50조 이상, 그 60조 이내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계산 자체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키트루다 SC로 SC 절환율이 50%를 감안을 했을 때 그게 35조입니다. 대략 한 25조입니다. 그 25조에서 만약에 로열티가 5% 구조하게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5에서 5%면은 대략 한 1.2조 정도 이게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뭐 매출 해봐야 뭐 700억, 80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2028년도에는 머크사 독점 계약 이슈만으로도 매출이 1.2조가 잡힌다는 거. 그리고 특허 수익은 판관비가 없습니다. 그대로 바로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대략 한 40조가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2조인데 만약에 아까 제가 1.2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또 ADC, SC 관련해서 다이치 산케어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계산한 공식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대략 한 3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조가 나오면은 셀트리온과 똑같은 매출인데 셀트리온 대신 영업이익이 6천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똑같이 3조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17조인 시가총액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면은 지금 과연 50만 원이나 60만 원에 대한 목표가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저는 지금 가격이 빠질 때마다 천천히 담아가고 아마 다음 달 9월 23일 날 키트루다 SC가 임상 3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6년 상반기에 1.4조에 대한 마일스톤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28년도에 3조라고 했죠. 26년에는 1.4조 일단 찍힙니다. 결국에는 그 밸류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알테오젠은 우리나라 다른 바이오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좀 현금성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사실 뭐 일정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정 뭐 잘 됐다라고 확인하고 나서 그날은 세론으로 해석을 하고 그쵸.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바이오주는 특히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 더 담아? 아니면 팔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주가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흔들리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게 아마 오늘 유학량의 세론 관련해서도 아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이제 예전 K 바이오는 뭐 나왔네 그럼 끝났네 세론이다라고 이제 의미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PBN 등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매출에 따른 로열티 기대가 있는데 이게 알테오젠이 애초에 2월달에 독점 계약하고 이후에 이제 완전 그때 하락이 세게 한번 나왔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향후에 이게 로열티 구조와 그에 대한 수익 배분에 따라서 향후에 그 밸류를 땡겨올 수 있다는 측면. 결국 주식이라는 게 결국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최근에 30만까지 올라왔었고 아무리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나 이제 대부분 바이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그 굉장히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테오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적응증이 있는데 그 적응증을 통해 가지고 SC 관련된 추가 임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의 키트루다 SC 관련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미래 가치가 다시 좀 크게 봐야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HLB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거의 10%가량 빠졌어요. 그래서 뭐 기사들 보면 제2의 렉나자가 없다. 그래서 신약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주신 종목들 네. 이외에는 뭐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급 빼서 잘 가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HLB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H테라퓨티스 합치면 시총이 한 17조가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간암 시장이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FDA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론 HLB가 항서제약이랑 같이 북미 시장 진출해서 뭐 간암 시장 규모를 키우면 되죠. 하지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2040년 기준이 대략 한 10조 시장 규모입니다. 이미 주가 자체가 이미 다시 어떻게 보면 펌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 과연 물론 이번에 재심사를 통해서 뭐 HLB는 뭐 상관이 없고 항서 제약만 좀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 대한 투신 자체가 오늘 유황양행에 봐봐 저 유황양행도 렉나자 한 번에 바로 승인이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HLB는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생기는 거고 네. 실제로 폐암 시장은 타그리스 합쳐서 거의 15조 이상, 지금도 15조 이상입니다. 둘이 합쳐서 미국 시장만. 그런데 간암 시장 자체가 아직 시장이 워낙 이제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가를 많이 띄우는 게 맞나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네, HLB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이 하반기에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주에는 호재다라면서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CDMO가 가장 유망할까요? 네. 아니면은 뭐 신약도 있을 거고 뭐 바이오시밀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바이오시밀러는 뭐 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비대선의 두 후보도 일단 약과 인해에 대한 공략이 좀 있는 상황이고 CDMO는 천천히 좀 흘러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신약 플랫폼 이제 그런 관련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계속 꾸준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약 큰 회사들 플랫폼 업체들은 대부분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이제 풍부합니다. 리가캔만 하더라도 지금 5천억 정도고 에비엘 바이오도 내년 되면 4천억입니다. 제가 탐방 가서 항상 물어보면 이 현금성 자산들 어디에 쓰세요 했더니 그냥 예금에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두고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그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 그럼 금리 인하 수혜 좀 맞나? 굳이 이제 웬만한 뭐 알테오젠, 리가캡, ABL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 안 빌립니다. 그럼 이 돈을 이만큼 기술 이전을 했고 오프로트 계약금만 900억씩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가캔도 매년마다 기술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금이 항상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고 그걸 R&D에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부동산이니까 투자 안 해요. 그냥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옛날처럼 K 바이오를 생각하지 말고 금리 인하 수혜 뭐 작은 회사들은 수혜들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대형 회사들은 이제 하나둘씩 정말 그만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게 오늘 영향이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가 그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 경험하셨던 게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기술 이전하면 세론 되고 까봤더니 현금도 없대. 뭐 이렇게 경험해 보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참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색깔이 많이 바뀌어서 현금 보유율이라든지 재무적인 구조에서 이전의 바이오와는 좀 다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바이오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결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요즘 테마로 돌고 있는 게 사실 다 바이오잖아요. 네.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19라든지 사실 오늘도 저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코로나19 환자 수 계속 는다라는 뉴스는 나오거든요. 네. 이런 테마성 바이오 수급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이미 뭐 미쿠 바이오메드도 그렇고 진양제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2배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좀 가열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데이터를 빠르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집계도 아닌 상황이고
이 결국에는 WHO에서 이제 뭐 엠폭스에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이 확산세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WHO에서도 생각보다 뭐 거리두기를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 주가들이 충분히 변동성을 차지하면서 좀 급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물론 이 자체가 재유행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는 게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결국 내년 2월에 다시 한 번 더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물론 엠폭스가 물론 파키스탄, 스웨덴 쪽으로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이미 WHO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는다고 해도 코로나를 한 번은 다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수급으로 돌고 있는 코로나19 이야기까지 좀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바이오와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BL 바이오입니다. 이게 제가 한 1,400억 그 자금 조달했던 이슈가 아마 7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이상훈 대표님이 기억에는 몇 번 얘기를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술 이전 하나 할 거고 내년 한 개 총 2건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을 거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6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R&D 비용이 한 6, 700억이 됩니다. 원숭이랑 그게 G 사는 비용이 대략 600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2년 전에 산업피해 기술 이전을 했던 그 ABL 501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임상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또 600억이 들어옵니다. 지금 1,400억이 모였고 600억 하면은 대략 한 2,600억입니다. 남은 1,400억은 결국 향후에 기술 이전 관련된 업프런트 계약금이 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4천억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내년에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차세대 ADC 이주 항체도 내년에 전인상 3상을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세론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LBA 바이오가 이 이주 항체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2만 원, 3만 원의 그 박스권을 탈피하고 3만 원 이상대를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항체와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움직였던 종목이 이거 바로 ABL 바이오였는데 드디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목할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현지 시간 22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세계 경제 그리고 또 현안들을 논의를 할 텐데, 역시나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금리나 관련한 부분들이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자로 나서는 만큼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들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22만 7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23만 3천 건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PMI도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7월 PMI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결과들을 좀 내세웠었는데요. 7월 이 부진한 결과들 8월에도 이어진다면 최근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죠. 관련한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내일도 신규 상장하는 기업 있습니다. M83인데요. 시각특수효과 솔루션 기업이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를 해서 16,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신규 상장주죠. TDS팜 따따블 기록을 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일 흐름은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장바구니 일정들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내릴 거냐,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냐, 연내에 몇 번 내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오전에 열리게 되죠. 오전에 과연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잘 체크해 보시면 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제 루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